스타벅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쉽겠죠. 그런 업체들한테 컨택하는 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 GS나 이런 데 제가 유치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 7억 5천 정도 감정이 됐던 걸 1억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로드옥션의 김기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낼 돈으로 건물주에서 창업한다의 책의 저자이자 스마트 휴먼스 로드옥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가르쳐주는 티처라는 부가티 김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카페 활동하고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네, 부가티면은 네. 그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고급차. 네. 그걸 닉네임으로 쓰신 건가요? 살짝 의미를 좀 뒀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또 투자로서 또 남다른 또 인사이트와 또 이제 큰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닉네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동산 쪽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일구셨는지 궁금한데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책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좀 많은 좀 경험을 하게 되기 전에 저는 수입 선글라스에서 한 2년 정도 짧게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그때 회사 다니면서 한 2년 조금 못 되는 기간에 한 모았던 카니발 산 돈 그 2천만 원을 시작을 해서 2003년 시작해서 2009년까지 진행을 한 후에 한때 뭐 레이디 경영이라고 거기서 한때 뭐 신양 불량자에서 30억 자산을 이룬 사람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후에도 또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했었고 네.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경매 여기처럼 이렇게 강의할 때 그 말이 시가 되나 봐요. 강의할 때 저는 이제 어떤 상가를 잡아도 다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네. 낙찰 받은 건물을 다 그냥 뭐 임대만 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부동산도 한 2번 운영해 보고 PC방도 한 2번 운영해 보고 뭐 헬스장, 뭐 유아체육, 학원, 뭐 커피숍도 한 3번 해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많은 경험과 수업료를 낼 수 있는 만큼의 또 경매를 통해서 조금 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운영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네. 그냥 뭐 작지만 빌라 한 2동 정도 하고 뭐 타운하우스 한 17개, 뭐 그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등등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매달 어쨌든 뭐 캐시카우라고도 하죠. 매달 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은 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되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 시작하셨네요. 요번에 뭐 상승장 때 막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탑승을 해서 네. 사실상 자산 일구신 게 아니라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네.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하락장도 몇 번 또 겪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네. 사실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뭐 여기저기에서 특히나 약간 좀 기사가 좀 그런 공포심리를 조장하는 그럼요. 측면이 없지 않아 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1천만 원 또는 뭐 1억 원 정도의 돈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생각마다 다르고요. 전문가마다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실 진짜 아까처럼 제가 돈이 없이 2천만 원 정말 실제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1,000만 원이 사실은 큰 돈은 솔직히 아니고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 돈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오래된 빌라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뭐 지역 쪽 외쪽에 뭐 인천이라든가 경기 외곽 쪽으로 저렴한 빌라로 시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아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물건이 한 1,000만 원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1억대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뭐 저는 수익형 상가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상가요? 네, 근데 경매라는 게 계속 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경매는 감정가가 뭐 한 뭐 1억이다,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하면 그거보다 한 20% 30% 싸게 사는 게 경매의 장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1억짜리를 7천만 원, 8천만 원에 사든 10억짜리를 7억, 8억에 산다고 하면 저희가 샀다가 조금 어려워도 떨어져도 사실은 남들보다 좀 싸게 샀고 나중에 팔 때도 최소 10% 20% 저렴하게 수익을 뭐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솔직히 신탁 공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경매 쪽에 관련돼서 공매가 있고 경매가 있고 신탁 공매가 있는데 신탁 공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 재미보고 있습니다. 신탁 공매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게 공매고요.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공매인데 신탁 공매는
이제 은행에서 보통 그 법원에서 지나는 경매는 은행에 대출을 빌렸다가 이자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을 때 기한이익 상실을 당했다고 하고 그다음 경매가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게 진행되려면 뭐 감정을 하고 뭐 모든 걸 준비할 때까지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신탁 공매라는 건 마찬가지로 그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되 대신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탁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뭐 교보자산, 무궁화 이런 신탁사들이 있고요. 그런 신탁사를 보통 저희가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김기환인데요. 제가 만약에 그 물건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신탁에 맡기게 되면 대출이 좀 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는 소액 임대차 이런 걸 빼지 않게 되고 네. 또 압류나 가압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을 좀 더 은행에서 많이 해주고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데 사실 그러다 또 거꾸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 똑같이 경매를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거를 신탁사 자체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온비디에다가 온라인상으로 해서 매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매매처럼 수의계약이라고 그냥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될 때 되게 빠른 시간에 가격이 좀 절감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경매를 보통 낙찰이 안 되면 유찰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경매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최초에서 한 40% 50% 떨어질 때까지가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져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잡고 정보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아까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보를 저희가 좀 더 수집할 수 있고 좀 발품만 더 판다면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네. 하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그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네. 가격도 좀 빨리 떨어질 수 있고 네. 신속하게 괜찮은 물건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열심히 또 스터디를 한다면은 네. 그런 차원에서 또 기회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네.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이걸 하는 이유가 3개월만 연체되면 경매는 아까 6개월, 1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신탁을 해주고 은행은 그 즉시 그냥 매각이 가능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신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기대 수익률은 너무 높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1억으로 네. 10억 이상을 불리고 싶다. 네. 뭐 이런 약간 좀 리스키한 투자자를 위한 투자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건 너무 좀 진짜 말씀처럼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 네네. 뭐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간혹 그런 게 되려면 뭐 토지라든가 뭐 오래된 빌라 아까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걸 잡았다가 운이 좋게 뭐가 된다고 하는 거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운을 바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노력했다가 더불어 운이 나온다는 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좀 무리가 있게 보고요. 다만 여기 제가 그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7억 5천 정도 감정이 됐던 걸 1억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1억에 낮춰요? 네, 실제 그 매물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 가능한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지하 건물을 전용 면적 건물 144평에 대주권 105평인 거를 감정가가 한 1억 5천에 나왔던 걸 제가 실제 1억 387만 원에 낙찰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별건 아닌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건물도 중요하지만 대지권을 한번 보십시오. 대지권이 105평이에요. 대지권 105평인데 1억에 잡는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땅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생각을 달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까지 저도 사실 돈이 없어서요. 토지는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토지가 나중에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그건 사실 아까처럼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팔고 아니면 월세가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건 우연찮게 봤더니 건물 평수도 좋았지만 대주권이 100평이나 되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제가 공시지가를 쳐봤더니 여기에 이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50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땅값만으로도 이미 5억 이상의 감정이 되는 거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감정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낙찰을 받고 세금을 낼 때 과표에 따라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건물 부분까지 합쳐서 이 건물의 과표가 7억 5천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 가치가 최소 7억 5천이라는 거죠. 그런 물건을 이렇게 1억에 잡는다면 이런 건 아까 말씀처럼 뭐 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잘 찾으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감정평가가 좀 잘못 잡힐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감정평가는 보통 이제 그 주변 사례를 연결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약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경매가 마찬가지지만 경매되는 시기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집값이
천장까지 올라가고 뭐 맞아요. 끝을 모르고 올라갔잖아요. 아파트 네네.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감정이 잡혔던 물건이라면 감정가가 어떻겠습니까? 높았겠죠. 근데 그때 경매가 진행되면 아까처럼 6개월, 1년이 걸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 그 물건이 나왔다가 하면 감정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되게 높게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좀 떨어지는 흐름에 진행이 됐던 게 6개월, 1년 있다 나온다면 감정가가 또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시차별로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확실히 좀 열심히 잘 찾는 게 네, 중요할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랑 그걸 다 반영을 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경매는 사실 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싸게 매입을 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월세를 놓을 수도 있지만은 네. 뭐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토지를 매입해서 뭐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약간 좀 건물 가치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실 경매로 아까처럼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100%짜리를 7, 80% 산다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일단 잡아서 기본적으로 살리기만 하면 저희가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보통 분들은 이제 잡아서 아까처럼 부동산에 내놓는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는 이제 간혹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까처럼 부동산에 놓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제가 직접 쓰는 방법도 시도를 해봐서 아까처럼 그 다양한 좀 창업이나 이런 경험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 뭐 키 테넌턴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아는 프랜차이즈 그냥 뭐 스타벅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쉽겠죠. 네. 그런 업체들한테 컨택하는 게요. 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게 괜찮겠네요, 사실. 네, 왜냐면 괜찮죠.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은 그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사업이 리스크가 되긴 있고. 합니다. 네. 어, 근데 그런 것도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스타벅스든 뭐 프랜차이즈 관련된 또 각종 업체들도 뭐 GS든 어디든 그쪽도 부동산 팀이라는 데가 보통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스스로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혹시 가능합니까? 묻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오히려 좋아하겠죠.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맞는다면 저희는 그걸 사전에 좀 검토해보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낙찰 받고 나서도 저희가 거래했던 아니면 아는 프랜차이즈가 자꾸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서 넣어서 보내보는 거예요. 안 돼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근데 네. 다만 안 해봐서 걱정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 하는 것도 사실은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렵다,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내 생각이나 사고에 좀 제한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세금 더 내야 된다든지 뭐 규제 뭐 이거 뭐 이런 지레 겁을 먹을 수 네.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만약에 그런 프랜차이즈를 잘 잡아서 네.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 상권이 살아가지고 그럼요.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GS나 이런 데 제가 유치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본다면 좀 현명한 네. 건물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